대표적인 예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많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있던 업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통계분류 포털상에도 2차 전지라는 키워드 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뭔가 두각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법인 설립부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다뤄봤는데, 그럼 어떤 업종으로 좀 해야 이 정책 자금, 어떤 정부 지원금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 목적 분야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죠. 사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트렌드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들은 그걸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또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예, 메모하셔도 좋아요. 검색창에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치시면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분야가 다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많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있던 업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통계분류 포털상에도 2차 전지라는 키워드 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뭔가 두각되는 것들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각종 키워드나 업종을 명확하게 아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는 통계분류 포털상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업 관련된 분야를 지정해서 그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약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그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다양한 그런 PDF 관련 시장 조사 자료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잘 모르세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정부 트렌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기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기술을 또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핵심 기술의 어떤 보호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변리사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을 빼가거나 이런 게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다 아시다시피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해드리지 않는데, 사실 변리사로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이런 기술 탈취나 유출 이런 것들이 동업자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직원분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고, 전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의 그런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중국으로 유출하는 것들을 어떤 국가적 이슈가, 중국에서 뭐 연봉을 막 10배 넘게 주겠다 해가지고 아름아름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유출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기도 해요.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에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술을 지켜야 되는데, 크게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었어요. 코카콜라 전법이라고 해서 그냥 대표들끼리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는 거죠. 자신들만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하우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속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법을 굳이 특허로 등록받지 않죠. 노하우로 간직하고 있고, 그거를 핵심 대표 이사들끼리만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원히 이 기술을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좀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특허는 공적으로 특허청의 기술을 이제 등록받는 거거든요. 특허권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허법이 특별법적 위치에서 독점을 허용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개한 대신에 명확한 권리 범위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기간이 있어요. 출원일서부터 20년. 물론 의약품 발명 같은 경우엔 기간 연장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출원일부터 20년까지 독점 기간이 정해져 있고, 딱 정확하게 정부에서 어떤 특허권이라는 정확한 문서를 발행해가지고 독점을 허용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제 노하우랑 차이가 납니다. 기술 임치 제도 잠깐 설명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게 약간 기술 임치 제도가, 특허가 사실 저희 변리사들은 이제 많이 특허를 한 건 한 건 작업을 하는데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거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중소기업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랑 협업할 때 비즈니스상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기업에서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뭔가 비즈니스적인 조건에서. 그러면 언제나 신문에 막 많이 나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가져갔다. 대기업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노하우로 가지고 있으면 뺏길 것 같고, 왜냐하면 대기업의 인프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마련한 제도가 임치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 발명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임치를 시켜놓으면은 이게 중소기업의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네. 그 임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네. 이 임치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도 가능할까요? 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맡겨놓는다, 공탁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인 문서로 법률적인 조건 하에서 변리사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임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가벼워요. 굳이 변리사를 통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게 저희 밥그릇이 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연구 노트를 그냥 위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맡겨놓고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자유롭게 이제 계약을 하고 혹시 이제 공동사업이 끝난 경우라도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면은 임치된 그거를 토대로 대기업이 기술을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게 중소기업이 사실 좀 공동사업을 진행하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에서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대기업 독단적으로 임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대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위해서 공동사업 기간 동안에 이 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서로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맡겨놓는 거라고 공적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약간 기술 임치라는 게 뭐 연구 노트를 쓰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어떠한 방식에도 형식의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기술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통 연구 노트가 되겠죠. 네, 연구 노트 작성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연구 노트를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그런 이제 임치 기관들이 있어요. 농업 뭐 협동재단 이런 곳에다가 맡겨놓으면 임치 기술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좀 쉽게 좀 접근을 해보면은 어떤 핵심 기술을 좀 보호하는 방안으로 특허를 좀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본인들의 기술들을 어떤 연구 노트나 이런 것들에 작성을 한 다음에 뭐 기술 보증 기금에 좀 맡기거나 네네. 이렇게 하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실제로 창업하기 전에 세무사님 만나는 경우는 사실 되게 빈번하잖아요. 근데 이 변리사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업하기 전에 변리사님 미팅이 좀 꼭 필요한가 이런 좀 의문점도 드는데요. 변리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이제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기술 기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무사님보다 변리사를 먼저 만나는 게 조금 더 프로세스상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특허의 그 신규성 요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특허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출원을 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등록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심사를 하냐면 특허 출원 전에 모든 공지된 발명, 뭐 인터넷 통하거나 공중에게 노출된 발명은 특허 출원을 할 때 모두 인용 선행 기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표님들이 오히려 더 막 활발하시거나 이런 대표님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막 기술 개발이 끝나자마자 박람회도 막 가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공개한 것도 선행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최대한 노출을 꺼리는 게 좋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설계도 같은 것들이 오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NDA를 비밀 유지 협약을 맺으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출원 심사할 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장 이제 좋은 거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일단은 변리사와 미팅을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잠재적인 독점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비즈니스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근데 기술 기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변리사하고 미팅을 해서 출원을 먼저 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냥 참고적인 건데요. 공지 예외 주장 제도라고 자신의 의사에 의했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가가지고 모용해가지고 공개했거나 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을 때 그런 액션이 일어난 날서부터 1년 내로 특허 출원하면서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 돼요.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은 자신의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실무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발명이 정말 특허성이 있고 좋은데 이미 블로그에서 다 판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로그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인스타도 유명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딱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특허 출원을 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 1년 시점을 정확하게 대표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변리사를 찾아서 이제 특허 등록받을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이제 심사관님이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공개가 된 거를. 그럼 최대한 변리사 입장에서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블로그를 폐쇄해라. 인스타를 닫아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러면 그냥
그냥 특허 등록 안 받을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은 무조건 발명이 완성이 되면은 뭐 창작 상태에서 개념만 있어도 됩니다. 뭐 시제품이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개념이 잡힌 상태에 있으면은 변리사를 만나서 미팅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대표님들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 때 변리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스케치만 되더라도 변리사님과 좀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시 제품이나 프로토타입이 없더라도 개념만으로도 특허성이 있으면 충분히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님도 스타트업 기장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얘기 나눴을 때 변리사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나요?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각종 대학교에서 교수나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 지원도 많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뭐 특허 출원부터 하는 법을 알려준다던가 변리사님과 상담을 받게 한다던가 혹은 요즘에 대학교 내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님을 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창업을 하시려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변리사님 만남도 주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아시는 교수님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창업 준비하면서 벌써 특허 준비 먼저 다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만나는 대표님들 중에서 사실 IT 계열 쪽 스타트업도 많지만 사실은 뭐 제조업이나 뭐 일반 유통이나 어떤 그냥 일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좀 다루시는 대표님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변리사님을 많이 찾나요? 어떤가요? 꼭 기술 기반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를 내기 전에 상호를 정할 때 보통 그 상호를 CI 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상호를 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상표 출원도 같이 진행하고 이제 사업자도 개설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저는 더 네네.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상표권이 상호를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상표적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호만 해가지고 사업자만 개설했는데 옷을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하고 인스타를 통해가지고 이제 의류를 판매하는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당연히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되겠죠. 필수적인 거니까요. 근데 상표를 마침 출원하고 등록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동일하게 베껴서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더라도 상표권을 꼭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상표권 등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표권을 등록받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근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압도적인 신용을 요구합니다.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거나 그럴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걸릴지 안 걸릴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확실하게 초반부터 등록을 받아서 이 사업이 잘 됐을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두시기 걸 꼭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상호를 정하기 전에 변리사님이랑 먼저 상담을 꼭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상호를 보통 이제 상표로 이제 제품에 표시하시거나 뭐 온라인상으로 어떤 거 빠실 때 뭐 스마트 스토어 명칭으로 이제 사용하시거나 그러려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 가능성을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표가 나중에 가서 상표 등록 받으려다가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미 선등록 상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등록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지죠. 이제 간판을 내려야 되는 일도 생기고 뭐 홈페이지도 다 개편해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상표를 등록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 변리사님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또 뭐 의류 아까 말씀하신 거나 화장품 제조 뭐 도소매 하실 때 요즘 보통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고 시작하시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등록해야 하는 종류가 많아요. 뭐 화장품류, 뭐 의류 이런 게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인지랑 그리고 뭐 개수의 제한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상표가 좀 깊게 들어가면은 유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품 유가 있는데 만약에 의류 제품에 표기된 상표를 보호받고 싶으시면 의류를 지정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에 이제 브랜드를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유를 지정해야 되는데 각각의 유마다 상표가 로고가 동일하더라도 사실 별건으로 취급합니다. 별건으로 취급해서 물론 하나의 로고를 뭐 복수개의 유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 유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상표 등록 가능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표에서 가장 이제 많이 요구하는 건 식별력,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 예를 들면은 사과, 애플이라는 것을 사과류를 과일류를 지정했어요. 그러면은 사과 박스에 애플을 모든 판매업자들이 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통 명칭이라고 하는데 그 상품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명칭 같은 것들은 당연히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물품류를 전자기기,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걸로 지정했다고 하면 애플은 굉장히 식별력 있는 좋은 상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유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도 다르고 선행 상표도 비교 판단도
유마다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유마다 별건의 상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위하는 업종이 많아지면 질수록 복수계율을 지정해서 복수계의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금 변리사님 사례를 실제로 이제 많이 겪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변리사님 지금 상표 관련된 부분으로 언급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기업 대표님들 만나보면 어떤 분쟁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표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놀부가 그걸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 해당 류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놀부라는 이름으로 해당 류가 다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놀부 부대찌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놀부라는 명칭으로 다 해놓으니까 이게 그런 어떤 상표나 이런 데서 실제로 진행했던 대표님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뭐 사실은 이제 기계 관련된 분이었어요. 놀부 어떤 제작 기계 있잖아요. 근데 상표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받아놨군요. 사실 그럴 경우에 그 모든 류를 한꺼번에 받아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놀부 심보죠.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사용하려는 류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중에서 특허 디자인은 창작물이에요. 창작물 그 자체로서 독점권을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괴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제작이나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남의 소프트웨어 개발 특허를 사가지고 그 특허로 다른 회사를 공격하는 거죠. 특허나 디자인은 사용 의무가 없어요. 다만 상표는 산업재산권법 계열로 변리사들이 다루긴 하지만 이거는 창작이 한 게 아니라 대표자가 그냥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출처를 식별하는 그런 표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어떤 창작적인 관점보다 그 상표에 화체된 수요자의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겁니다. 조금 더 첨언드리면은 특허나 디자인 출원일서부터 20년까지죠. 기간이. 상표는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요자의 신뢰가 화체돼서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마다 선택해서 갱신할 수 있고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어떤 상호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 테슬라라는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남의 상표라고 해야 되나요? 남의 상호를 가져올 때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럴 때 세법적으로 어떤 뭐 혜택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있다라고 보기에는요, 다른 자산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차를 사든 뭐 기계를 사든 상품권을 사든 저희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